이번 강의는 우리 김도현 우리 비마이너 대표님이시고요. 또 노들 장애학 국리연구소 그 활동가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김도현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에게 또 소중한 시간을 좀 내어주셔서 한 2시간 정도 좀 장애인 노동법 안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현장 활동하면서 또 고민했던 내용들 같이 조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서두에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사실 저도 굉장히 낯설었던 말인데요. 좀 낯선 좀 하나의 단어로 좀 오늘 강의를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unnecessary art의 시대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게 사실 뭐냐면 저도 이게 이제 재작년이었나요? 이렇게 장애인 노동권 관련해서 이제 한 토론문 발제문을 좀 준비하다가 이런저런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이제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이 unnecessary art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이 단어는 굉장히 낯설지만 혹시 프레카리아트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단어도 처음 들어보시죠? 자,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불안정 노동이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예, 뭐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 뭐 이런 단체도 있고. 자, 근데 이제 프레카리아트는 바로 그걸 뜻한 영어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프리캐리어스가 이제 불안정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프롤레타리아트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이게 이제 무산자 계급이란 뜻이에요. 프롤레타리아트가.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노동자를 보통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레카리아트는 그런 불안정하다는 뜻의 프리캐리어스에다가 노동자를 뜻하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를 붙여서 만든 이제 새로운 조어입니다. 예, 원래 있던 단어는 아니고 영어권에서 새로 만든 조어가 이제 이런 단어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쓰기 시작한 거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예, 그러니까 뭐 전 세계를 보면은 1980년대부터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IMF 이후에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 이제 뭐 비정규직, 이런 이제 불안정 노동, 그러니까 안정되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자, 근데 이런 새로운 어떤 시대적 반영이죠. 예,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적 반영인데, 이런 말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다음 최신 또 버전의 단어, 새로운 조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unnecessary art인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프롤레타리아트는 이제 무산계층, 자본가가 아니라는 뜻이죠. 예, 내 자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뜻인데, unnecessary art는, unnecessary는 무슨 뜻이에요? 불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unnecessary, 불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unnecessary art는 이제 이 자본을 갖고 있지 않은 무산자 계층 노동자들이 이제 불안정한 노동을 하다 못해 이제 불필요한 계층이 되어가고 있다. 예, 이런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쓸게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자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어떤 지금의 우리 사회의 노동 조건이라는 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만성적인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가 생긴 거고요. 자, 근데 이 unnecessary art, 불필요한 계층이다 라는 말을 곰곰이 씹어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제 뒤에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이 드리겠지만, 이런 말은 이제 소위 말해 요즘 많이 이제 유행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그 상황을 좀 조건으로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보통 뭘 이제 떠올려요?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으로 이제 모든 물건을 만들고, 이제 이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인간의 일자리를 줄여야 된다는 건데, 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장애인, 영어로는 disabled people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disabled bodied라는 용어도 쓰이는데요. 이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긴 게 언제냐면, 사실은 이게 1차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기계를 중시한 노동 시스템, 공장 노동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 야, 이 노동의 시스템에선 더 이상 노동부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 너희 필요 없어. 이렇게 됐던 사람들을 사실 불렀던 말이 뭐냐면 바로 뭔가 할 수 없는 몸, 장애인이란 말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80년대 말부터 운동하셨던 1세대 이 장애인 운동가 선배들이 이제 무슨 말을 많이 했었냐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기생적 소비 계층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때 옛날 문건들을 보면은 그게 왜 그러냐? 장애인들 너희도 필요 없어. 너희 같은 뭔가에서 필요 없어라고 이제 노동부에서 내밀어 버렸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들은요 전체 장애인 3분의 2가 소위 말하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못하는 인구다라고 빼버렸으니까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기생 소비 계층 이런 말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까 언급을 했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너희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너희는 굳이 너희 같은 정도는 필요 없어. 일 안 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몸 혹은 일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경계가 이제 1차 산업혁명을 지나 4차 산업혁명이 되니까 다르게 점점 확장이 되고 새롭게 그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장애인 복지법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의료적인 장애 정의를 갖고 있지만 사실 이런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장애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몸에 어떤 손상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아니라 너희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집단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이런 조건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건은 사실은 왜 생기냐면은 왜 노동시장에서 너희는 굳이 필요 없어 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이 자본이 이윤을 만드는데 이윤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별로 필요 없어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이 상태에서 되게 가치 있는 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가치 있다. 이 가치라는 거를 그렇게 자본이 이윤을 벌어들이는 걸로 굉장히 협소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이 노동장애 국립의료 고병원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장애인은 어떤 내가 일을 해서 어떤 생산한 것 그 가치 이런 걸 착취당하기 전에 가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가치란 개념 자체의 폭력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조건에서 점점 이런 폭력에 시달린 사람이 늘어날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 강의의 주요한 얘기가 되고요. 그 대응의 어떤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출발점이 사실은 지금 장애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뭐 노동과 관련된 얘기라서 뭐 다른 어떤 강의에서도 아마 이 얘기는 나왔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지금 현재 장애인 노동실을 아주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뭐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하는 장애 실태조사나 고용노동부가 매년 하는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이런 거 좀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 거기 매년 이제 장애 실업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실업률을 보면은 처음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실업률은 이제 매년 변동을 하죠. 경기마다도 분기마다도 변동이 되고. 근데 대략 보면은 우리나라 장애 실업률이 몇 % 정도로 정부 조사에서 나오냐면은 한 6%에서 10% 정도 사이로 나옵니다. 장애 실업률이 한 6%, 10% 나온다고. 그럼 실업률의 반대말이 뭐예요? 취업률입니다. 취업률. 그럼 이게 뭔 얘기야? 장애인이 94%나 취업해 있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자, 근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장애인은 실업자도 못 되는 시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업자라고 하는 건 뭘 갖고 따지는 거냐?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와 취업자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장애인은 아까 말했던 3분의 2가 아예 노동시장 밖으로 내 머리에 아예 제껴져 있으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 정도만 놓고 거기서 이제 실업률, 취업률 따지니까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3분의 2가 사실은 비경제활동 인구고, 그래서 실제 장애인 이제 우리가
일상 용어로 하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예. 여러분, 취업률이나 고용률, 그게 그 말 같죠? 예. 근데 이게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률은 경제활동 인구 비율을 따지지 않고 그냥 전체 노동 가능 연령 장애인 인구 중에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냐, 이걸 이제 보는 건데, 예. 그렇게 보면 장애인은 한 10에서 한 3명 정도, 35% 정도가 예, 대략 이제 고용률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실업률은 별로 의미 없는 수치다. 예, 고용률을 봐야 되고 미고용이란 65%, 70%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불안정 노동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그나마 좀 뭐 괜찮은 일자리 일하냐?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좀 괜찮은 일자리 라고 할 때 사실 따지는 게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예, 영어로 뭐 decent job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괜찮은 일자리다. 그때 하나는 말 그대로 고용의 안정성이에요. 예. 내가 일 얼마나 안정되게 꾸준할 수 있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좀 괜찮은 일자리라고 할 때는 결국 그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얼마나 소득을 벌어들이냐,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일단 첫째 장애인은 예, 아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노동이 불안정화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장애인은 당연히 더 심하죠. 예. 그러니까 작년 뭐 실태조사인데요, 보면은 이제 전체 인구는 한 38% 정도가 비정규직이에요. 근데 장애는 어때요? 예, 68%가 비정규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2는 예, 비정규직. 예,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또 일을 하는 이 장애인 노동자들이 수입이 괜찮겠냐? 괜찮을 턱이 없죠. 예. 그래서 예컨대 이제 전체 노동자 우리 평균 임금이 한 27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장애인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임금은 한 180만 원 후반대. 이게 대략 따지면 어떻게 되냐? 예, 전체 노동자 한 3분의 2. 예. 자, 그래서 이 장애인의 노동 현실은 그냥 3분의 2라는 수치로 딱 정리가 됩니다. 예. 이제 일하는 사람도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2는 일도 못해. 예. 또 일하는 사람 3분의 2는 비정규직이야. 예. 그리고 일해서 벌어진 소득은 비장애인의 3분의 2밖에 안 돼. 이게 이제 우리 장애인 노동자들의 현실인 거죠. 장애인의 현실. 그래서 뭐 간단한 결론을 내보면 장애인은 일하기도 더럽게 어렵고, 일을 해도 열악한 주로 일자리에 있고, 뼈빠지게 고생만 하면서 소득도 낮다. 우리가 익히 사실은 뭐 다 피부로 아는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자, 우리나라 현실, 쉽게 말해 역같아. 예, 장애인 노동 현실 역같아.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장애인 노동 현실만 역같겠어요? 예, 전체 삶의 현실, 복지 현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장애인 복지나 장애인 인권 관련 지표를 이렇게 소위 말해 OECD 국가들, 예, 많이 얘기하죠.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 인권 관련 지표가 다 바닥입니다. 예,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컨대 한 국가가 장애인 복지에 쓰는 예산 규모, 얼마나 장애인에게 돈을 쓰는 장애인 복지예산 지출 규모를 보면은 이거 GDP 대비로 보는 거예요. 예,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얼마나 장애인 복지 지출하고 있냐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중에서 한 33등 정도 합니다. 예. 밑에 한 멕시코나 터키 정도 밑에 깔고 있고요. 예. 그 나라 빼면 우리나라보다 장애인 복지에 돈 안 쓰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의 3분의 1이 아니라요,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예. 이유가 이렇게 이제 열악하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게, 인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근데 예, 우리나라 아까 장애인 고용률이 35% 된다고 했는데, 조금 골 때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골 때린다고 좀 하게 되는 건 또 이 35%라고 하는 열악한 장애인의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지 않다는 거예요. 예. OECD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이것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냥 삐까삐까해요. 예. 근데 어쨌든 낮지가 않아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뭐 장애인 정책 얘기할 때 뭐 예컨대 뭐 독일, 뭐 미국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독일이나 미국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예컨대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예컨대 소득보다 더 제일 잘 돼 있으니까 굳이 열악한 일하느니 내가 연금 받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예, 상황이 좀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지? 왜 우리나라보다 장애인 정책 잘하고 있는 다른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들, 뭐 우리 걸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나라들이 왜 장애인 고용률은 고용 문제는 제대로 못 풀고 있지?
이런 고민이 좀 드는데, 자, 이게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던 도대체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범주, 그러니까 인간을 구분할 때 하는 인구학적인 범주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제가 아까 1차 산업혁명 시기에 등장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라는 걸 좀 우리가 살펴보면, 아, 그 나라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 현실을 왜 못 벗어나는가가. 예. 자, 여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가, 문명을 만들고 살아온 시간만 해도 한 20만 년 돼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우리 원시인들 있죠. 흔히 하는 고인돌 시대. 이때까지 치면 한 200만 년 되고요. 우리 문명을 만들었던 건 어떤 문자를 쓰고 어떤 국가를 형성하고 이렇게 살아온 시간도 한 20만 년 됐는데, 자, 그 20만 년 시간에서 사실은 우리 인류 사회는 오랜 동안 어떤 사회 살았냐면은, 여기 이제 농업사회라고 썼는데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산 거죠. 예, 그러니까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산에서 목 캐다 먹고, 예, 이렇게 주로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주로 이제 그렇게 농업사회 중심으로 20만 년, 그러니까 19만 8,800년을 살아오다가 한 200년 전에, 예, 손님 이렇게 1차 산업혁명 시기인데요. 그 1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산업사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죠, 다른 이름으로. 자, 근데 이렇게 인류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경제 시스템, 산업사회라고 하는 게 새롭게 막 만들어지던 시기에, 건설되던 시기에, 자, 이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지배계층이 된 사람들, 혹은 자본주의적 국가를 형성하던 그 국가의 지배자들이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예, 이 새롭게 막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요. 예, 큰 두 가지 일을 벌입니다. 그 첫 번째 일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 이제 밀어내기라고 썼는데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밀어내기 한 판 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밀어내기라는 거는, 자,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일을 했냐? 농업사에서 토지에 붙박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을 토지로부터 밀어낸 거예요. 네, 쫓아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 이제 농업사회가 아니니까 거기서만 일하고 있으면 안 돼. 이런 토지 쫓아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토지에서 막 쫓아내는 것과 동시에, 혹은 이런 사람들이 쫓아내는 과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했던 일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밀어낸 사람들을, 쫓아낸 사람들을 새로운 노동의 공간, 예, 쉽게 얘기 생각하시면 공장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공장과 같은. 그러니까 산업사회라는 게 뭐예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사회가 산업사회죠. 그 새로운 노동 공간도 이제 밀어넣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작업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작업, 사람들을 토지로부터 쫓아내는 작업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예, 가진 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왜? 예나 지금이나 국가는, 예, 공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예. 경찰과 군대. 이 물력을 더 통해서 밀어내면 돼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과정이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이 두 번째, 사람들을 공장으로 밀어넣는 게. 이게 조금 비유가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왜 우리 속담에 소를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예,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예,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소를 물가 끌고 가는 거 막 폭력을 쓰면 뭐 소가 가야지, 어떡해. 그러나 물은 내 소가 안 먹으면 그만인 거죠. 비슷해요. 쫓겨는 났지만 내가 공장에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어떡할 거예요. 예,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됐느냐? 복잡한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낯선 환경에 도저히 적응을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 새로운 어떤 노동의 규율, 노동의 속도, 예, 이런 노동 방식, 이런 걸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도저히 거기 못 들어갔어요. 거기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쫓겨났는데 어디로 가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 갈 곳 없는 불황자가 되는 거죠, 이게. 예, 쫓겨나서 났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본주의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사에서 먼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막 시작되던 시기에 유럽에서 엄청난 수의 불황자가 거리를 떠돌게 돼요. 실제로. 그러면 또 그걸 국가가 그냥 에이씨 이러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었겠냐? 그러진 않았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시기에 그 불황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세운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 구빈원이라는 거예요. 구빈원.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사회복지부 혹시 공부하고 하신 분들은, 예, 이 사회복지 역사 배울 때, 뭐, 구빈법, 뭐, 구빈원 이런 거 좀 들어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민원은 뭐였냐면 그 불황자들을 이제 데려다가 수용했던 일종의 시설인데, 근데 이 구민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먼저 생긴 게 아니라 그 영어권, 그 유럽, 영국,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동네에서 먼저 생긴 건데, 영어 쓴 그쪽에서. 근데 이 구민원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요, 단어가 2개가 떠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에 뭐 네이버 어디든 뭐 사전에서 한번 구민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럼 단어가 2개가 뜹니다. 하나가 아니고. 어떤 단어가 뜨냐면은 일단 하나는 이런 단어가 뜨죠. 푸어하우스라는 단어가 뜹니다.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구민원 뜻이 통해요. 푸어가 이제 가난하다 이런 뜻이니까. 근데 동시에 이 구민원 가르치면 뜨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워크하우스. 워크하우스. 지금 검색해 보시는 분 계신데, 그쵸? 뜨죠? 근데 구민원이 왜 워크하우스야? 자, 그거는 사실 이 구민원이 뭐였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 어떤 사람들이 자, 투숙객한테 공장에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구민원은 사실 뭘 했던 것이냐면 이 사람들을 여기다 잡아다가 데려다가 여기서 이제 막 족치고 어르고 달래가지고 억지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일종의 그 강제 노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 길들여지겠죠. 그래서 이 구민원의 주된 기능은 바로 그 불황자들을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몸으로 훈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으로 보냈던 일종의 강제 노동 수용소입니다. 사실은 이제. 말이 좋아 이제 가난을 구제해주는 집 이런 거지만 실제 기능은 본질은 그거였던 거죠. 자, 근데 이 구민원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이 구민을 운영하던 사람들의 눈에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였다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에 그들이 보기에 나태하고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족치고 어르고 달래면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몸을 바꿔서 공장에 보낼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만든 저 노동 시스템, 노동의 공간과는 야, 이 몸 자체가 좀 잘 맞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족치고 어르고 달랜다고 될 게 아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이 구민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게 하나씩 심사를 합니다.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등에다 딱지 하나씩 붙이기 시작해요. 딱지. 꼬리표를 붙여줍니다. 구분을 하는 거예요. 분류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붙였던 딱지가 뭐냐? 이 구민원에서 그게 이런 겁니다. 일단 구민원에 계속 남겨두고 계속 훈육을 시켜서 공장으로 보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딱지를 붙여요. 더 able bodied. 직역을 하면 할 수 있는 몸뚱이 이런 뜻이죠. 할 수 있는 몸뚱이. 이게 뭘 할 수 있다는 뜻이었겠어요? 공장에 가서 저 공장 산업 노동을 할 수 있는 몸뚱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떤 딱지를 붙였냐? 그게 이런 거예요. The disable bodied.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없는 몸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주로 여기에 그러면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동, 병자, 광인. 그때 이제 영어로는 디펙티브라고 불렸던 사람. 디펙티브가 이제 뭐 결함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말로 옮겨보면 심신결함자 정도의 뜻일 거예요.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노약자. 이런 사람들한테 더 able body라는 딱지를 붙이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서 뭐예요? 이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대략 오늘날 장애인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장애인이라는 범주가 인류사에서 등장한 게 200년 전이다라고 했는데 그 범주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장애인 범주가 처음 생길 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을. 자, 일단 able bodied, 또 able bodied든 그냥 국민의 양에서 훈육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아동들은 어떡하냐? 아동들은 여러분들 이제 이 또 자본주의 사회가 생기면서 새롭게 생긴 게 뭐냐면 그게 공교육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공교육 시스템. 옛날에는 양반들만 이제 교육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교육을 받죠. 그런 시스템이 생겨요. 공교육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아동들을 학교로 보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아동을 제외한 뭐 광인, 노약자, 디펙티브, 뭐 만성질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구민원에 둘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구민원은 주로 이게 공장에다 사람을 공급하던 공급소이기 때문에 주로 어디 생기냐?
주로 공업도시 주변에 많이 생겼겠죠. 예, 공장이 지어지는 근처에다가.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거기 둘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예, 소위 말하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다가 예,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글로 이제 분리 격리 수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그 더 디세이블 바디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예, 오늘날 장애인이 되는 거고, 그때 생겼던 그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만든 시설이 그 근대적인 수용 시설의 예, 기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고 보면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로 우리 인간 사회가 전환을 하면서 unnecessary art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 너희는 불필요해. 예. 왜? 새로운 이 사운드가 별로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뭐 열심히 하긴 하려는 것 같은데 너희 활동은 우리가 노동으로 인정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장애는 그래서 불인정 노동자 계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인정. 우리가 왜 한 끗 차 이런 얘기 하는데요. 한 끗 차.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사실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예. 불인정 노동자라는 말이.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불안정 노동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정 노동자에서 점 하나 빼면은 이제 불인정 노동자죠. 예. 점 하나 지우면.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카테고리 범주로 묶이게 됐다는 거예요. 2차 산업혁명 시기에. 예. 자, 그러고 보면 그래서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날 이 관련 법들을 좀 보면요. 예컨대 장애인의 기본법에서는 장애인을 어떤 이제 이런 의료적인 관점에서 예컨대 뭐 일상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발생시키는 뭐 어떤 손상을 가진 사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어떤 법에서는 지금도 갖고 나갈 법을 보면요, 이 장애에 대한 역사적인 형성 시기의 어떤 그 내용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컨대 미국도 예컨대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데서 장애를 이렇게 정의 안 하지만, 예컨대 미국의 사회보장법, 예, 그 사회보장법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연금 뭐 이런 거 이제 규정하는 법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거기서 장애는 어떻게 규정하냐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뭐 어떤 실제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서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장애인이에요. 예, 장애인의 정의가 그렇다고요.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결국 노동을 하기 어려워져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어떤 법에 이런 장애인 정의가 있어요. 예, 장애인은 뭐 신체적 정신적 결손, 사회적 장애로 인해서 취업 시장 유지가 곤란한 자, 예, 이게 장애인의 정의예요. 또 예컨대 이거 너무 이제 저기 잘 사는 나라 얘기만 있으니까, 예컨대 아시아의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서 장애인 정의가 이래요. 예, 직업을 갖거나 고용이 되는데 불리함을 가진 사람.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정의 자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 일을 할 수 없는 몸이라고 규정한, 이게 규정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장애인이라고 이제 불렀던 건데, 그러고 보면은 불인정 노동자로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활동을 노동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을 보장한다? 그런 사람들의 고용을 보장한다? 이게 좀 모순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네. 이미 너희는 일을 할 수 없는 몸이야? 일을 하기 곤란한 자를 우린 장애인이라고 부를 거라고 했는데, 곤란한 자의 노동권을 잘 보장해주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허무할 수는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왜 그 자본주의 국가들이 장애인 고용 문제를 제일 못 푸냐. 그 사회도 지금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런 거예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고 속 터지기도 하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야,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장애인은 계속 노동권은 그러면 개선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했던 얘기를 조금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암담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인류 사회가 이 문명을 이루고 살아온 시간만 20만 년인데, 자, 지금 우리가 장애인하고 구분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몸이라고 규정했던 이 사람들은 200년 전에나 돼서야 너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때 가서야 그렇게 규정이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오랜 시간. 19만 아까 말했던 9,800년 동안은 다 같이 일을 하고 잘 살았다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는 흐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사는 흐른다. 역사가 흐를 때 그냥 똑같이 흐르나요? 역사는 변하면서 흐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역사는 흐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야를 조금만 좀 길게 넓게 보면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었던 시간은 인류의 역사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었고 사실은 점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다시 또 그렇지 않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런 좀 오히려 역설적으로 희망적인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좀 현실로 돌아와서 역사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좀 노동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요. 많은 대화에서 많은 어떤 단어를 씁니다. 많은 개념을 쓰죠. 근데 예컨대 내가 어떤 단어가 좋을까? 노동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예컨대 우리가 그냥 뭐 그래. 국가라는 말을 할 때 국가가 도대체 뭐야? 국가의 정의는 뭐야? 뭐 이런 걸 막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국가라는 말 쓰지 않아요. 예, 그죠? 예. 예컨대 우리가 뭐 가족이라는 말을 쓸 때 가족의 정의가 뭐야? 가족의 본질은 뭐야? 뭐 이런 거 뭐 생각하면서 뭐 가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요. 우리 노동이라는 말을 쓸 때도 사실 그래요. 노동이라는 얘기할 때 노동이 도대체 뭐지? 이걸 막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쓰지 않고요. 그냥 이미 통념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노동 대충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걸 나도 받아들여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노동의 문제를 조금 잘 풀어보려고 하면은 도대체 노동이 뭔지 조금 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하면 이제 머리가 쥐나니까 좀 그냥 쉬운 얘기, 또 제 개인적인 좀 경험의 얘기 가지고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한 게 한 20년 됩니다. 예. 20대 후반부터 지금 40대 이제 후반이니까 한 20년 되는데 저는 그냥 20년은 그냥 다 장애계에서 장애 운동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20년 활동이 대략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는데요. 이건 뭘 갖고 나누는 거냐면 제가 실은 대학 졸업하고 한 10년 동안은요.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았냐면은 소위 말하는 홈리스였어요. 홈리스. 예. 그러니까 방이 없고 집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 먹고 자고 살았냐? 그냥 일하는 데서 사무실에서 이제 숙식을 하기로 하고 살았죠. 한 10년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좀 상황이 생기냐면은 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출퇴근을 하는데 저는 퇴근할 데가 없죠. 맨날 사무실에 이제 짱 박혀 있으니까 사무실에 이제 밖에서 뭐 하겠어요. 뭐 그냥 자꾸 컴퓨터 켜놓고 꼼지락꼼지락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장애단체 이렇게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가 이런 단체를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사회운동 하다 보면 급한 일들 많이 생기잖아요. 예, 뭐 갑자기 사건 터져가지고 뭐 급하게 어디 내려가야 되거나 급하게 사건 터져서 뭐 기자회견을 해야 되거나 뭐 급하게 뭐 회견문도 써야 되고 피켓도 만들어야 되고 뭐 급한 일이 좀 생기는데 근데 그럴 때 아무래도 이제 퇴근해서 있는 사람 다시 불러다 일 시킬 수는 없고 예, 사무실에 저 있으니까 제가 꼼지락꼼지락 또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동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제가 일을 하기 좋아했던 사람은 굳이 아닌데 맨날 사무실에 짱 박혀서 일하고 있으니까 저 워커홀릭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워커홀릭이라는 게 이제 노동 중독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알코올릭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사실 또 알코올릭이기도 했어요. 그래갖고 저 이중 중독자 맨날 술 처먹고 저 일만 하고 앉아있는 뭐 이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제가 워커홀릭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제가 또 그 시기에 이제 가끔 이제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돼서 집에 가면은 부모님한테 듣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너는 그래도, 응? 부모가 고생해서 대학까지 졸업시켜놨는데 이 새끼 너 왜 너 취직도 하다 맨날 이렇게 놀고 먹냐? 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사실은 그 한 전반기 10년 동안은 사실은 제대로 된 월급이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예. 우리 단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냥 교통비, 예. 뭐 밥값. 그래서 그때 한 연봉이 한 600만 원 된다, 연봉이. 예. 그러고 이제 살았으니까 뭐 집에 부모님 용돈을 드리게 하겠어요, 생활비를 드리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보기에는 제가 저 자식이 저기 취직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먹는 거야. 부모님 맨날 너 언제가 이렇게 논팽이로 지낼래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근데 이게 부모님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디 이제 고용돼서 노동을 하면 노동소득이 생기죠. 근로소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근로소득세를 내요. 그걸 이제 보통 갑근세라고 그럽니다. 예, 갑종 근로소득세. 갑근세. 그러니까 일을 하면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 뭐 최저임금도 아니라 그냥 차비 밥값 정도 받고 다니니까 제가 세금을 냈겠어요? 세금을 안 냈죠, 당연히. 예. 그거 낼 게 뭐 의무도 없고. 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부모님 보기에만 제가 논팽이 아니라 국가한테 보기에도 저는 논팽이죠. 세금 한 푼 안 내는. 예? 예, 논팽이. 예. 그리고 뭐 당연히 그래서 뭐 예컨대 우리 어디 고용돼서 일을 하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입된 보험들이 있어요. 뭐 직장의료보험, 뭐 국민연금. 당연히 그런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국가가 보기에도 저놈은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논팽인 거예요. 세금도 안 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는 어떤 존재냐면은 노동 중독되어 있는 노동 안 하는 놈이죠. 예. 쉽게 말하면. 예. 아, 이거 굉장히 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예. 한편에서 너는 노동에 중독돼 있어라 그러는데 국가는 부모님은 또 일 안 하는 논팽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역설적인. 와, 굉장히 노동이란 말이 되게 모순적이에요. 저에게는 그 시기에 저에게는. 근데 이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른 얘기를 먼저 하면 여기 제가 이제 가사노동이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예. 사실 가사노동이라는 말도 이 노동이라는 말이 가지는 어떤 모순, 어떤 충돌이잖아요. 부딪히는 거죠. 이걸 사실 잘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가사노동은 뭔가 노동이라고 한편 생각이 되니까 노동이라는 붙였을 거예요. 예. 그 집에서 하는 뭔가 가사노동. 근데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떤 여주인공이 직장 잘 다니다가, 소위 커리어 우먼으로 잘 나가다가 이게 결혼을 하면서 이제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독방 육아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 다니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직장 그만두고 이제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에서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로 살아가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오랜만에 옛날 직장 동료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아이고 반갑다 해도 뭐 어쩌고 수다 떨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지금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 그냥 집에서 놀아 이래요. 예, 이 주인공이.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가사 노동을 하는 사람인데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전업주부는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집니다. 예. 이거 뭐야? 자, 이런 말들을 보면은 되게 좀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을 충돌한다는 건데 서로. 이게 이쪽에서 이런 말 하고 저쪽에서 말 이게 안 맞아. 저 같은 사람은 한편에서 노동 중독자라고 한편에서 논팽이라고 그래. 가사 노동하는 사람은 한편 노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논다고 그래? 이게 뭐지? 자,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는 노동이란 말이 뭔가 좀 되게 모순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은 요거 조금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어려운 말이 좀 나오긴 하지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제가 아까 고백원 선생님이 가치의 폭력이라는 말을 했어요. 예. 가치의 폭력. 자,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 가치라는 건 이제 주로 뭘 중심으로 얘기가 되냐면은 상품을 중심으로 얘기가 됩니다. 네, 상품. 왜?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시장 경제라 그래요. 시장 경제. 네. 네. 시장이 뭐예요? 상품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노동도 노동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품은 어려운 게 아니라 시장에 사고 파는 게 상품인데, 자, 인간의 노동도 상품이구나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품이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 뭐 물건 많이 사시잖아요. 예. 그거 왜 사세요? 뭔가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상품에 존재하는 가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이제 정치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 그게 하나는 뭐냐면 사용 가치라는 거예요. 예. 예. 사용 가치 어려운 말 아닙니다. 뭔가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쓸모가 있다. 쓸모. 그러니까, 이건데, 제가 지금, 이건데 면바지를 입고 있어요. 이거, 저 시장에 돈 주고 산 상품인데, 이거 뭔 쓸모가 있지, 나한테? 쓸모가 있죠. 이걸 입으면 제 몸을 잘 보호해주고, 예, 부끄러운 데 가려주기도 하고, 또 약간 맵시 있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쓸모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사용 가치예요. 예. 이게 실제로 인간에게 이렇게 유용하구나. 이런 거죠. 두 번째는 교환 가치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뭐 그런 프로 보세요? 뭐 TV쇼 진품 명품? 예,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갖고 와요. 그럼 야 전문가 이거 얼마짜리 이렇게 감정을 해주죠. 이거 팔면 얼마 받을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교환 가치라는 건 이게 얼마의 돈과 교환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반 생각하면 그러면 쓸모가 많으면 교환도 높은 가치를 가져야 되죠. 예, 그러니까 쓸모가 많으면 더 높은 가격을 가질 것 같죠. 근데 상품이라는 게 그러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품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주 인간에게 유용한 거지만 돈으로 교환이 안 될 때도 있고. 예컨대 그런 게 뭐예요? 사실 그것 중에 가장 직거래 드러나는 게 이런 물이죠.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수 돈 주고 사 먹지만 옛날에 누가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요. 자, 내가 한강에서 물 이만큼 퍼줄 때 나한테 10만 원 내다. 그럼 누가 돈 줬어요? 안 줬죠. 예. 그런 거예요. 다이아몬드? 와, 볼때기 요만한 게 뭐 한 몇 억씩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나한테 뭘 쓸모가 있을까? 물론 가끔 쓸모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 날 좀 뭐 멋지게 보여주기도 하고, 뻑일 수도 있고, 이런 건 있겠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인간의 삶에 가치가 있는 건 그렇지 않죠. 이렇게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상품이라는 건. 근데 인간 노동도 상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여기서도 그런 불일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활동을 했는데, 그게 인간의 삶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꼭 돈을 주고 팔리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이 사실 그런 거죠. 저는 장애인권 운동을 했어요. 예. 그거 얼마나 저는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주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줘요. 와, 네가 그래서 해서 그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징집법을 만드는데 네가 그래도 이만큼 기여도 했고 활동 지원서에서 만드는데 야, 네가 그래도 참 기여를 많이 했어.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야. 근데 누가 이 이윤을 추구하는 이 시장이 그걸 돈 주고 안 산다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쉽게. 그래서 예컨대 영국에 이 신경제재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재단이 있습니다. 네. 네. 경제연구소 같은 건데요. 여기 뭘로 유명하냐면은 이 재단 이름 못 들어보셔서 여러분들 왜 가끔 뉴스에서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죠? 전 세계 160개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한 나라예요. 어느 나라 국민이 제일 행복해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 행복 지수, 국민 행복 지수 이런 걸 발표하는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세계 경제 규모 1등은 미국인데 국민이 제일 행복한 나라는 뭐 저기 어디야? 부탄이다. 뭐 이런 거. 자, 근데 그런 걸 지수를 개발해서 매일 발표하는 데가 바로 여기에요. 예, 영국 신경제재단. 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한번 이제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실제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일을 해서 어떤 돈을 받는데 저 사람들이 얼마나 실제로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얼마만큼 대가를 받나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컨대 병원의 청소 노동자들, 예, 이런 분들은 임금을 받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받는 임금 1파운드당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가치는 한 10파운드 된다는 거예요. 예, 교환 가치 1파운드에 예, 유용한 가치 10파운드.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일한 거 10분의 1도 못 받는 거예요. 사회에 기여한 거예요. 예. 뭐 예컨대 보육 노동자도 비슷해요. 예. 9.5파운드만큼 유용한 걸 했지만 1파운드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예컨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선망하는 업종이죠. 금융업계 이런 데요. 예. 뭐 투자은행 뭐 이런 데 연봉도 높고 때깔도 좋고 아주 그냥 좋아. 근데 그런 데서 일하는 이 투자은행가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연간소득이 엄청 높아요. 한 1,000만 파운드씩 받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노동의 대가에서 1파운드를 받아갈 때마다 오히려 사회적 가치를 한 7파운드씩 파괴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 해를 끼치면서 유용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기업에게도 유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다 사회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회로 해를 끼치면서 엄청난 돈을 가져간다는 거죠. 자, 이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게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까지 별로 장애인 얘기야, 아까 장애인 노동 현실 빼고는 별로 안 했지만 결국 장애인들이 이 노동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모순을 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모순을. 예.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는, 예, 자, 1차 산업혁명 시기에 너희는 일을 할 수 없는 몸이야 라고 규정이 되면서 장애인 3분의 2가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이 현실을
예, 그 몸이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노동의 개념에 뭔가 모순이 존재하는 것인데, 예. 자, 이걸 어떻게 혁신할 거냐, 이런 고민이 좀 해야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고민을 담아내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개념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공공시민 노동이라는 건데, 이게 실은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조금 관심 있게 좀 들어보려고 하는 이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에 밑바탕이 되는 어떤 생각이고 제도인 거예요. 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지금 2시 반이 됐어요. 여러분들 조금 뭐 재밌는 것 같기도 한데 머리도 좀 아프시죠? 네. 안 듣던 얘기 들으니까. 지금부터 10분만 쉬고 40분부터 다시 얘기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어드릴 얘기는, 그래서 아까 이게 도대체 그냥 상식적으로 별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실제로 사람들한테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뭔가 가치 있는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데, 그게 그만큼 대가를 못 받기도 하고 아예 제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현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건데, 자, 이걸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고민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공공시민 노동이라는 것인데, 우리 오늘 강의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 다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이 말, 공공시민 노동이라는 말.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네. 네. 자, 별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한 활동가가 만든 말이라서 별로 이제 유명하지 않은 말인데, 근데 이건 이제 새로운 어떤 개념이죠.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신 것처럼 새로운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단순히 이게 뭐 좋은 말 하자고 만든 개념이기만 하냐, 그렇진 않다. 이거는 구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이기도 하다. 시스템은 이제 제도라는 뜻도 되고요. 뭐 에듀케이션 시스템, 그럼 교육 제도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세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체제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이제 맞물리면 그게 체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 체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는 새로운 개념이자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인데, 우선 그러면 이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죠.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 공공시민 노동이라는 개념은 이 말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석해 나가시면 돼요. 공공시민 노동인데 뒤에서부터 자 봅시다. 공공시민 노동은, 자, 노동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된다. 이게 공공시민 노동이에요, 그냥. 어렵지 않죠? 낯선 말이긴 하지만 해설해보면 노동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이므로 공공의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공공이란 말을 쓰는 거는 뭐라고 좀 대비를 시키는 거냐? 시장과 좀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은 보통 뭐래요? 민간 시장 이렇게 얘기하죠. 공공은 그럼 민간 영역이 아닌 것을 공공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공공이란 말을, 공공의 영역이라는 건 뭐냐? 시장이 아닌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그냥 완전히 상상을 해서 만드냐? 그렇진 않고요. 좀 아이디어를 저한테 준 분이 있어요. 이 개념을 얘기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독일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사회학자인데, 이제 울리백이라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해진 거는 이분이 이제 위험사회 이런 말을 써가지고 좀 유명해지신 분인데,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석학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쓴 책 중에 1999년에 쓴 책인데요. 이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었습니다. 근데 금방 절판이 됐어요. 책이 많이 안 팔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책에서 시민노동이란 말을 해요. 시민노동. 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시민노동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산업사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사회는 초기에 산업사회랑은 좀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사회로 진입했는데, 오늘날은 이게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그때 그 산업사회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이 후기 산업사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걸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정보화 사회다. 전통적인 이제 공장 물건 만들고 이러다기보다는 이제 정보를 통해서 이윤을 얻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좀 달라, 초기랑은. 근데 이렇게 변했어, 우리 사회가. 다시 좀, 물론 계속 자본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unnecessary art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이런 기술이, 이게 4차 산업혁명도 결국 기술이 막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기계가 인간의 정신 노동까지 대체하는 지경에 이른 건데, 인공지능 뭐 이런 걸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보통 여러분들 이제 정부에서 그런 말 많이 해요. 일자리는 시장이 만드는 거다, 기업이 만드는 거다. 그죠? 예. 거기를 활성화시켜야 이 완전 고용을 이룰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거는 이제 헛된 꿈이 됐다는 거예요. 예. 헛된 꿈이 됐다. 예. 시장을 통해서, 시장에서 완전 고용을 이룬다? 이거는 그냥 일종의 약간 도덕적 신념일 수는 있어도, 예,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술이 발전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상품이 있고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런 걸 생산하는데 들여다 절대 노동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절대적 노동량 자체가. 옛날에는 100의 노동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걸, 우리 전체 국민이 혹은 인구가 먹고 사는 걸 생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만 인간 노동이 들어가도 그게 생산이 돼요. 왜? 기계나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막 그걸 몇 배 빠르게 더 많이 한꺼번에 확 해버리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완전 고용을 한다는 건 이제 헛된 개념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전에 제가 아까 장애인을 불인정 노동자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노동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시민의 노동을 보장하려면 바로 그런 것들을 노동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의 뭐예요? 개념을 바꾸고 노동에 포함해서 활동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주되게 보는 게 뭐냐?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민노동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는데,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시민사회. 예. 이 시민사회는 다르게 말을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비영리 민간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말이 좀 재밌는데요. 보통 시장이 민간 영역이죠. 근데 여기는 영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근데 비영리 민간 영역 시민사회는 뭐냐면 민간이긴 한데 공공적 성격을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떤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구분할 때 제1섹터가 국가 공공이야. 제2섹터, 그러니까 제1부분은 국가 공공, 제2부분은 민간 시장. 근데 민간과 그 공공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데가 있네. 그래서 이걸 제3섹터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가끔 그런 말 들어보시죠? 제3섹터 뭐 이런 말. 그게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사회. 예, 공공의 성격을 갖는 민간 영역.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제가 옛날에 논팽이였다고. 그러니까 그런, 저는 이제 비영리 민간에서 그런 일을 한 건데, 거기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사람 도움이 되는데 노동 인정되고 있지 않은 활동이 많았으니까 이제 이런 걸 노동으로 조직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으로 인정해서 새롭게 확장해서. 근데 그런 활동들이 주로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울리백이 독일 학자니까 독일말로 책을 썼는데 이게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번역이 좀 됐는데 이 책을 소개하는 영어 페이지에 가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네. 자, 그 사람이 새롭게 조직하자라고 하는 활동이 주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 마지막 빨간 줄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 사람이 시민노동, 시빌 레이버, 시민노동으로 조직하자고 하려는 게 주로 어떤 활동이냐? 아티스틱한 활동, 컬처럴, 문화적인 활동, 폴리티컬, 정치적인 활동. 이런 활동을 새롭게 노동으로 인정하고 조직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보면 이제 약간 권리주의 공공 일자리랑 뭔가 연결되는 게 좀 있어요. 그죠? 예, 설명드리겠지만. 자, 근데 제가 이 공공 영역에서 우리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할 때 이 공공은 아까 말씀드린 시장과 좀 대비되는 개념이고, 결국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좀 바탕에 깔려 있는 거냐면, 제가 아까 이제 노동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라고 그랬는데, 예. 노동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보다는 상품처럼 취급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왜 우리 그런 얘기하죠? 나를 물건 취급하지 마라 이런 얘기해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 있죠. 그러니까 난 물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난 물건 취급될 때가 있어. 본질적으로 난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이지.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상품은 아닌데 상품처럼 취급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잘 해준 또 분이 있어요. 이 칼 폴란이라고, 이분도 우리나라 책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 나름 이제 유명한 경제 인류학자입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자, 맞아, 그래, 우리 시장 경제 살고 있어. 시장 경제라는 거는 만물이 상품화되는 사회야. 인간의 노동까지도 상품화시켰고, 그것까지 사람도 상품화시켜. 이 자본주의 사회는 하다못해 사람까지도 연애 시장이 있죠. 듀오, 뭐 사랑의 듀오, 사쿠도 거도 막 팔어. 그러니까 모든 걸 상품화시켜. 그러나 근본적으로 절대 상품일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드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토지, 화폐, 노동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지금 다 시장에서 사고 팔려요. 부동산 시장에서 사고 팔리고요. 우리 화폐도 달러 샀다가 엔 샀다가 해갖고 막 차이 남기고 그래요. 시장에서 사고 팔죠. 노동도 아까 노동시장 사고 팔려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근본적으로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상품은 말 그대로 인간이 시장에다 팔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땅도 좋은데 땅이 부족하네. 땅땡이를 좀 더 만들어야겠어. 이거 땅을 막 생산해서 막 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토지는 자연의 그냥 일부거든요. 화폐? 여러분, 화폐는 상품이 아니라요.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고 상품을 교환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원래 그 자체가 상품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죠. 노동도 비슷해요. 노동은 인간의 노동이라는 인간의 그냥 일부예요. 여러분, 노동을 내 몸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전시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냥 일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우리나라 노동력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없는데 한편에서는 또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뭐 더 많이 받아내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막 노동을 찍어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리고 노동 필요 없다고 노동을 폐기 처분해? 상품을 폐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상품처럼 취급되긴 하지만 그건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플라니 아저씨가 얘기하는 게 이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시장 경제에서. 그 문제는 바로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상품이 아닌 걸 상품처럼 취급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이제 이 시장 경제의 문제들. 자,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읽고 나서 이 플라닛이 얘기해서 너무 설득이 잘 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들은 척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소위 이런 거죠. 저 인간, 저 플라닛 저 사람은 좌파야, 좌파. 좌파, 자본주의 싫어하는 저 빨갱이라 저런 얘기한 거야. 이러면서 이념적 표현돼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그럼 이런 폴라니 아저씨 같은 사람만 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국제노동기구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국제노동기구. 영어로 이제 약자로 ILO라고 그래요. ILO. 세계보건기구 WHO처럼 이 ILO는 유엔 산하에 있는 노동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유엔이 뭐예요? 유엔. 네, 국제연합. 자, 이거는 전 세계 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이 노동과 관련된 법제나 이 규범이 너무 후져가지고 뭔가 ILO가 무슨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높은 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ILO 뭐 협약을 비준해야 돼. 그럴 때 ILO가 무슨 국제 NGO 단체인지 아시는 분도 있어요. 예, 국제 노동단체.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ILO는 그냥 전 세계 시장 경제 채택 국가들 연합체에서 노동을 담당하는 그냥 기구예요. 예, 그런 건데, 이 ILO가 1944년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총회를 한번 열어요. ILO가 앞으로 무슨 일을 잘해볼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잘해볼까 라는 총회를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열었는데요. 그 총회를 하고 나서 선언문을 하나 냅니다. 우리 이런 내용을 논의했어요. 선언문을 내는데, 근데 그 선언문의 첫 문장이 뭐냐면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이념적 편향된 어떤 좌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국가들의 연합체에서 노동을 담당하는 기구도 안다는 거죠, 사실은. 예. 우리가 이걸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이거 상품이 아니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근데 ILO 여기도 너무 멀어 보여. 아유, 뭐 국제유한 얘기 뭐 너무 멀어. 너무 멀면 이거 여기서만 또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이 얘기는 노동이 상품이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헌법. 내가 헌법 다 읽어봤는데 그런 얘기 없던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헌법에 직접 말이 적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 보면 이미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제 헌법은 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중 되게 중요한 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는 건데, 예. 근데 보통 우리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권리와 의무라는 거는 보통은 서로 대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권리를 누리려면 그에 합당한 의무를 수행해야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줘요. 예,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 어떤 사람들이 특히 우리 장애인들도 그러죠. 장애인들이 막 권리를 주장해. 예, 싸워. 그러면 야, 정부가 그런 얘기해요. 니네들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를 다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뭔가 이렇게 서로 좀 대립적인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어떤 겁니다. 예. 자, 근데 우리는 헌법을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위상을 갖는 권리가 두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과 노동입니다. 제가 이걸 왜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은 어떤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서 어떤 건 권리고 어떤 건 의무야. 예. 권리면 권리고 의무면 의무죠. 근데 이 교육과 노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이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요. 예. 여러분들 국민 4대 의무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근데 국민 4대 의무가 뭐냐면은 떠올려보세요. 국방, 납세. 저는 한동안 납세 의무를 안 하던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 취급도 못 받았죠, 그때는. 국방, 납세, 그 다음 뭐예요? 교육, 이제 교과에서 근로라고 얘기한 거죠. 노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헌법을 보면은 이 교육과 노동은 희한해요. 한편에서는 자, 교육은 노동은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은 노동은 모든 국민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권리는 그걸 누리기 위해서 뭔가 의무를 해야 해. 의무를 수행해야 권리를 누릴 수 있어. 근데 교육과 노동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그냥 의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따로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다른 거는 권리 있고 의무 따로 있지만 교육과 노동은 권리가 그냥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리예요. 그 말 그대로. 다른 의무를 수행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이 교육을 예컨대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자, 이게 교육이 권리고 동시에 의무다 보니까 그러면 국가가 이걸 국민한테 의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의무교육이란 말을 우리가 하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의무교육. 근데 국가가 이걸 국민들한테 의무로도 얘기해, 권리로도 얘기하지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민간 시장에만 다 맡겨놓으면, 네? 국가가 그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의무를 다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민간에 다 맡겨놓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교육 시스템인 거예요. 왜 국가가 공교육 시스템을 만드냐? 그걸 권리 동시에 의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려면 공공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공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육을 보면은 교육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교육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교육이 있어요? 시장교육, 사교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공 영역에서 기본적인 건 다 보장을 받고 근데 나는 한 달에 월 300짜리 피아노 레슨 좀 받아야겠네? 나는 돈이 많아서 과외 한 몇 개 받아야겠네? 이러면 뭐 그건 그래. 뭐 어쩔 수 네 능력 되면 가서 받아 이런 거 되지만 기본적인 건 다 공공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거꾸로 돼? 민간 교육이 그냥 대부분이고 공교육은 이제 코딱지만큼 있어? 그러면 국가가 그걸 우리한테 의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한테. 그죠? 그렇겠죠? 근데 노동도 똑같다는 거예요. 헌법이 얘기하는 걸 보면. 노동도 국가가 국민들한테 권리이고 그건 권리이고 그건 또 의무야. 근데 노동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네. 노동은 시장에서의 노동. 여기서 우리가 뭔가 일을 찾지 못하면 그 다음 도리가 없어. 방법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물론 아주 없진 않아요. 코딱지만큼 공공 영역의 노동이 있긴 해요. 이미 기존에도. 예컨대 공공근로, 뭐 사회적 일자리. 예. 그러나 거기서 노동권을 보장해주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공적 영역의 노동이라는 건 빨리 저희 노동시장을 빨리 기어 들어가세요. 이렇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일종의 자활 정책으로 있지, 그걸 통해서 마치 공교육이 우리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공공시민 노동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를 헌법에 맞게 위상을 찾아주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은 시장 경제에서 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지고 되게 좋은 거예요. 많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러나 거기서만 안 되니까, 거기서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점점 이제 거기서 노동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럼 안 될 때 어떻게 하냐? 그럼 그거는 공공이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공교육 플러스 알파, 공교육 플러스 사교육이라는 형태로 교육이 존재하는 것처럼 공공노동 플러스 알파의 위치에 시장노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건 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예. 더 많이 시장에서 노동이 만들어져도 좋아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시장에서 내가 일을 찾지 못한다면 그 다음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공이 보장을 해야 국가가 헌법에다가 저 말을 써놓고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제가 공공시민 노동을 얘기할 때는 뇌피셜이 아닙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막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학자들도 얘기했고 ILO도 얘기했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는 이걸 바탕해서 제가 우리 인간의 노동은, 우리 시민의 노동은, 국민의 노동은 공공 영역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일자리는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개념화에서 우리가 공공시민 노동 제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맨 땅에서 얘기하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공공 영역의 노동이 있기는 있다. 예, 사회적 일자리 같은. 근데 이게 우리 노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제대로. 왜 그럴까? 기존에 있는 사회적 일자리와 같은 공공 영역의 노동은 뭐가 문제일까? 라고 할 때 핵심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잘 개혁을 하면, 바꾸면 점점 공공시민 노동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있는 공공 영역의 일자리의 문제는 뭐냐? 일단 우리가 노동을 했을 때는 그 노동을 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대가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의 공적 영역의 노동은 그렇게 주지 않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공적 영역의 일자리는 빨리 시장으로 들어가라라고 압박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노동을 했을 때 생물학적인 연명도 쉽지 않은 간당간당 이렇게만 대가를 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민 노동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일단 공적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최소한 생활임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일단 바꾸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더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자, 어떤 활동을 해야 공적 영역에서 그걸 노동으로 인정 대가를 줄게 라고 할 때 그 활동의 목록 자체를 누가 정해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예. 자, 공고가 나와요. 자, 이런 일 와서 하면 우리가 다만 몇 프로 줄여줄게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공공 시민 노동은 뭐가 핵심이냐? 그거를 시민이 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시민이. 네. 그리고 이때 시민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합적 주체로서의 시민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의 시민일 수 있습니다. 이때 집합적 주체로서의 시민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시민단체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3섹터에 있는 다양한 단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사회적 기업도 사실은 시민단체는 아니지만 비영리 민간 영역에 있죠. 예. 그리고 거기 존재하는 다양한 예술단체, 문화단체, 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복지관도 뭐 비영리 민간이고 비영리 병원도 있고, 예. 어쨌든 민간의 영역에 있지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이 제3세대 다양한 단위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데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럴 수 있겠죠. 제가 노들리아에서 일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활동가가 많지 않은데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많고 사실은
일손이 모자라. 그러니까 사람 손만 더 있으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신청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시는 단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재정이 딸려서 사람을 못 써. 자, 그러니까 그런 신청을 하는 거죠.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예. 두 번째는 개인이라고 했는데 그 개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데 내가 시장에서 일자리를 못 찾았어? 근데 지금 있는 뭐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뭐 사회적 교육도 많이 있고 있는데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게 거기에 딱 맞지 않네? 그러면 내가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나 한 달에 이만큼씩 이 일을 할 테니까 이걸 노동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세요.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단체이든 개인이든 이 사람들이 신청하는 일이 주로 어떤 거냐? 지금보다 훨씬 넓다는 거죠. 네. 제가 아까 물리입백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어떤 학자 얘기를 좀 해보면은 여러분 혹시 아렌트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나 아렌트? 네,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되게 이제 유명한 또 정치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인간의 활동적 삶을 구성하는 세 가지 활동이 있다고 그래요. 예. 인간의 어떤 활동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관조적인 삶과 좀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막 내가 움직이면서 활동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 활동은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쓰는 말로는 일단 레이버가 있어요. 레이버. 이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이에요. 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노동.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간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도 생물이고 동물이니까 먹고 자고 싸고 있고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뭔가 재화와 서비스가 있다고요. 자, 요걸 생산하는 게 레이버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제 워크가 있는데요. 워크도 그냥 우리말로 노동 비슷한데 자, 요때 워크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예컨대 어떤 미술가가 그림을 그렸어. 좀 작품, 와, 저 사람의 작품이 멋져 라고 하는데 그 작품을 워크라고 불러요. 예. 제가 예컨대 어떤 책을 썼어. 예?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럼 그거를 어떤 저작 예. 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예컨대 우리가 장인들 예컨대 어떤 초밥 장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건 한편에서 내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예술이야 막 이런 얘기하죠. 와, 저 사람이 만든 초밥 예술이야. 자, 이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워크예요. 예. 예. 인간의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일종의 문화적인 활동입니다. 이걸 이제 워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행위라는 게 있어요. 액션. 예.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전장현이 아침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뭐라 그러냐면 비폭력 직접 행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비폭력 직접 행동. 예. 자, 그래서 요때 아렌트가 얘기한 행위는 바로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좀 이 사람한테 이제 갖고 온 거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하는 활동적인 삶은 그런 행위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경제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화 활동이 있고 정치 활동이 있는데 자,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다 직업적으로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죠? 예컨대 어떤 정치인들,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 정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저처럼 시민단체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액션, 이런 행위를 하면서 지금 그걸 노동으로 인정받고 대가를 받는 거죠. 또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컨대 세종문화관에 고용되어 있는 예술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화활동을 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직업이 되고 노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 우리 사회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노동. 그죠?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이제 아렌트 용어로는 레이버입니다. 자, 이거는 점점 절대 필요량이 줄어드니까 앞으로 우리가 노동을 확장시킬 땐 자, 이런 문화활동이나 정치활동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시간상.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공공시민 노동이라는 게 이런 것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넘어왔어요. 이제 공공일자리로 넘어왔는데, 여러분 혹시 권리주의 공공일자리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얘기? 어떤지도 좀 아세요? 예. 자, 제가 앞에 했던 얘기를
혹시 일자리가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이제 좀 겹쳐지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예. 겹쳐지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 장애계에서 사실은 이제 80년대 말부터 이 열심히 운동을 해왔는데 우리 1세대 이제 운동 선배들부터 사실은 2001년 이후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자립생활 운동 이런 흐름 안에서 운동을 하면서도 사실은 노동권 투쟁을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투쟁을 하긴 했지만 주로 어떤 거였냐면 방어적인 투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마저 뺏길 때 더 이상 뺏어가지 마. 예컨대 우리 장애인 의무교육을 낮추려고 그러면 더 낮추지 마. 장애인 고용 장려금 낮추려면 더 이상 낮추지 마. 이런 건 했었어도 뭔가 공세적 투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2017년부터 이제 공세적인 이제 노동권 투쟁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2017년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이 뭐예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네. 줄여서 장고법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 법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총괄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네. 네. 장애인 고용공단이라고 있어요. 자, 저희가 거기를 쳐들어갔습니다. 네. 쳐들어가서 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노동은 국민의 기본 권리고 동시에 의무인데 국가가 장애인들의 노동에 신성한 의무를 할 기회를 박탈했다. 니네가 책임져라. 국가가 책임져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한 3개월을 있었어요. 점거하고. 네. 그래서 그때 요구했던 게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를 내놔라. 그래서 그때 싸운 거예요. 네. 이런 생각에 기반을 해서. 근데 그때 싸움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때 결과가 생각만큼 잘 안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그때 그 싸움 때문에 사실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고용노동부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른다. 우리 소장님 뭐죠? 그거 왜 노동부가 하고 있는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지? 왜 중증 장애인들이 중증 장애인 상담에서 일자리 찾아주는 이런 예, 그거요. 예, 그거를 이제 그때 만든 거예요. 제가 갑자기 단어가 있고 딱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그걸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얘기했던 거랑은 달랐어요. 예.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건 아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우리가 주장하니까 이제 막 회피하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볼게 하고 시작한 게 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구했던 이 내용 가지고 미약하지만 처음 일자리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2020년 하반기에 서울시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든 거예요. 권리 중심 중증장애 맞춤형 공공일자리라는 걸 서울시가 처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자리를 보면은 되게 특이해요. 무슨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서 제도권에서 만든 일자리 권리 중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아마 이런 제도가 없을 겁니다. 이게 왜 들어갔냐? 아까 제가 공공시민 노동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노동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공공의 보장을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담은 거예요. 권리 중심이라는 말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거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되는 건데 일단 단번에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단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가장 그 권리로 박탈된 사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증장애인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이 일자리를 보시면은 지금 많지 않아요, 아직. 그저 뭐 서울시, 올해를 봐도 서울시가 한 350개, 경기도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많지 않으니까 신청자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탈시설 장애인. 그 다음에 신청자 중 최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중증 장애인이 우선이고, 중증 장애인도 이제 신청자가 많으면, 그 중에서 더 시설에 있었던, 그러니까 더 일을 하는 기회 자체로 박탈된 사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는 그렇게 최중증 장애인과 시설 장애인에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노동이 기본 직무가 뭐냐? 그 세 가지가 제가 아까 정치활동이나 문화활동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세 가지가 권익옹호활동, 일단 하나는 이거 뭐냐? 우리 센터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자립생활 센터 혹은 이제 저희와 같은 뭐 장애인권단체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런 활동들.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뭐 캠페인도 하고 때로는 문화제도 하고 때로는 시위도 하고 이런 게 권익 활동인데 이런 활동 하나.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사업장에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문화예술 활동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예컨대 제가 이제 있는 노들 야학에서도 우리 야학에 오시는 중증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 분들이 예컨대 여러분 혹시 야마가타 트위스터라고 아세요? 예. 그 되게 그 멋진 이제 랩 이런 거 하시는 이제 그 문예 노동자예요. 이분이 저희 노들 야학의 노래 선생님인데 이분하고 같이 노래를 만들고 그걸 연습을 해서 공연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혹은 연극 활동도 하고요. 또 때로는 어떤 미술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근데 어떤 의미를 좀 담는 거죠. 그래서 전시도 하고 이런 걸 해요. 자, 전에는 이거를 그냥 노들 야학에서 하는 그냥 수업이었어요, 전에는. 근데 이제는 이게 노동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문예 노동자들이 평소에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공연 올리고 이런 걸 노동으로 하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자, 이게 기본 3대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권익 옹호 활동이나 인식개선 활동은 일종의 정치적인 활동입니다. 그죠? 예. 문화예술도 말 그대로 문화예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직무가 구성돼서 최중증 장애인, 탈취 장애인 우선권을 주고 최저 일단 임금을 주는 거죠. 최저 시급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에 사업 시작이 돼서 지금은 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예. 작년에 경기도가 시범 사업하고 올해 처음 200개, 예. 서울시는 올해 350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관여단체인데 기초지방단체 중에서 춘천이 이걸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전북, 전남은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예. 경남도 논의 중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중증 장애인들의 노동, 혹은 장애 노동권을 이제 보장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 시장 경제에 존재했던 어떤 노동의 모순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꾼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앞으로, 예.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생물학적인 의무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와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경계선이 지금처럼 그냥 냅두면, 예, 지금 냅두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권리주식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한편에서는 지금 가장 노동의 영역에서 배제됐던 존재들,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좀 보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런 것도 맞지만, 사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흔히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유니버셜 디자인. 그죠? 예. 근데 사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얘기 했어요? 주로 이제 베리어 프리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장애인들이 어디 자유롭게 다녀야 되는데 이게 걸치적거리는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다닐 때 뭐 걸치적거리는 걸 하나씩 이제 없애려고 했던 거죠. 프리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씨 끝이 없네. 예. 예. 그래서 좀 발상을 바꿔야겠다. 예. 뭔가 장애인들이 일일이 부딪히는 걸 찾아가면서 없애기보다는 아예 만들 때부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식으로 어떤 공간을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어떤 개념이에요? 바로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개념입니다. 보편적 설계. 예. 네, 그죠? 예. 근데 이런 보편적 설계라는 개념은 이제 보통은 어떤 물리적인 접근권, 예,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노동사회, 아까 우리 이백이 새롭고 아름다운 노동사회라는 말을 했는데, 자, 그거를 만들려고 할 때도 이 개념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요. 저도 사실 장애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제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장애인이죠. 예. 근데 장애인만을 위한 어떤 방식 접근을 해가지고 이게 끝이 없다는 거고, 그렇지 안 돼. 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동권 우리 보장 운동할 때도 사실 저희는 장애 이동권 생각하고 싸운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대중적으로 설득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교통약자라는 개념을 갖고 온 거죠. 예. 장애인 노인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법은 장애인 이동보장 법률이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보장 법률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죠? 예. 노인도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 아빠도
우리 누구나 다 늙게 되는데 노인도 또 때로는 저처럼 지금 별로 불편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예컨대 제가 아주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저도 교통약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교통수단,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극장 이런 걸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유니버셜인 거죠. 자,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장애인 노동권이지만 장애인만을 노동체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이 사회가 그걸 받아 먹겠어요?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보편적인 어떤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걸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좀 먹힐 수 있는 건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넘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조건은 장애인에게만 다가오는 모든 국민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민에게 다가오는데 이 조건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공공시민 노동은 단지 장애인만 위한 정책이 아니다. 네. 네. 단지 장애인 정책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청년 실업 문제 엄청 얘기하죠. 청년 실업 문제. 그거 어떻게 풀 거냐? 몇 가지 시장에서 인센티브 주고 자 청년 고용하면 장려금 더 줄게 이런다고 안 풀립니다. 예? 그게 그렇게 풀리나요? 안 풀려요. 예. 그리고 우리 노인들 노인 빈곤이 엄청나게 높은데 예. 그거 어떻게 풀 거냐? 예. 연금 몇 푼만 더 준다고 끝날 거냐? 이제 점점 초고령 사회에서 인구는 전에는 정년퇴직하고 몇 년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지만 이제는 소위 말하는 뭐 100세 시대가 된다고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권리주의 공공일자리는 바로 미래 사회의 근미래 사회입니다. 뭐 몇천 년 이후가 아니라 근미래 사회, 가까운 미래 사회에 우리 모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런 우리는 이제 당연히 이걸 주장을 해서 이제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까 3대 직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뭐 몇백개 안 되니까 이런 3대 직무로 가지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제3섹터에 있는 이 단위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잘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개인마다 다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도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은 일자리 수도 많아지고 대사도 확대되고 한다면은 사실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직무도 엄청나게 넓어질 수 있죠. 네, 그죠? 그렇겠죠? 네. 예컨대 제가 같이 이제 노들야하고 이제 자매단체 중에 노란 들판이라는 현수막 공장이 있어요. 예. 여기 중증 장애인 노동자분들이 와서 디자인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도 직무로 개발될 수 있는 거고, 그죠? 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여기 뭐 복지관도 있고 여기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중증 장애인 친화적인 어떤 일자리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발한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직무도 다양해지고 대상도 넓어지고 사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만들어 나가려면 정부가 알아서 해주진 않으니까, 예. 지자체가 알아서 해주진 않으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잘 좀, 예. 권익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권익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일자리를 권익 일자리를 만드는 사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리주의 공익자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도대체 뭘 생산하느냐. 노동은 뭔가를 생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권리를 생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좀 이 정도로 좀 마치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강조를 드렸던 거는 사실은 제가 아까 우리 팀장님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얘기하는 거 장애계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장애인들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안 줘도 되는 적용제어 제한이 되는 게 장애인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실제로 그러면 최저임금 적용제되는 장애인들이 주로 누구냐? 이분들이 주로 직업재활 시설에 있는 최중증 장애인분들입니다. 근데 이 최저임금 적용제 폐지하라고 했을 때 정부나 혹은 일부 이제 장애에서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저 직업들 다 없어지면 장애 일자리 어떻게 그나마 적어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저걸 못 없앤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그들이 거기서 최저임금 높게 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도 폐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보면은 이 권리주 공공 일자리는
바로 우리가 요구했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실제로 폐지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또 정책이기도 하다는 것도 제가 좀 더불어 마지막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제 얘기는 여기서 좀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뭐 많이 시간은 없으니까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받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마 좀 이런 관련된 그러니까 이 공공 일자리, 걸린 일자리와 관련된 좀 다녀오셨으면 조금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우리 새롭게 들으신 분들은 우리 원래 처음 친구 새로 사귀면 좀 서먹서먹하죠. 예, 그래서 한번 요 얘기를 좀 잘 좀 이렇게 또 고민해 보시고 사실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띄엄띄엄 스킵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자료도 좀 보시고 또 실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제가 그 장애학의 도전이라는 책을 제가 2019년에 썼는데 그 책의 마지막 사실은 9장이 이 얘기예요. 거기에 조금 더 아주 좀 세세하게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혹시나 뭐 조금 오늘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책들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열정적인 강의해 주신 우리 김도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대전 DPI 회장님이 와 계신데요. 1강, 2강 때부터도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또 오늘도 교육생 신분을 또 와 계십니다. 우리 대전 DPI 회장님의 그 간단한 총평 듣고 또 다음 또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뭐 총평이라는 건 없고요. 오늘 첫째 시간에 조옥은 국장님과 오늘 두 번째 비마이너의 김도현 대표님께서 열띤 강의해 주셨네요. 근데 역시 오늘 조옥은 국장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저는 같은 세대에 살면서 느꼈던 거를 그대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억이 됐는데요. 저도 저는 이제 근육장애인인데요. 이제 한 15년 전부터 이제 걷지 못해서 휠체어 타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 아까 조옥은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학교에서 추천받았는데, 저는 이제 면접까지는 갔었는데, 면접 후에 이제 취업이 안 되고, 뭐 그런 경우도 경험했었고요. 나중에는 뭐 다시 이제 일본 유학 갔다 와가지고, 다시 이제 공기업에 들어와서 최근에 이제 정년퇴직까지 했는데, 역시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기만의 특기를 살리고 자기만의 장점을 가진 그런 노력을 한다면은 모든 분들이 아마 취업 전선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그 나름의 또 뭐 꼭 취업뿐 아닌 창업도 할 수 있고 자기만의 작품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만드셔서 좋은 일들 많이 가지시게 되고 오늘 김도현 대표님 말씀하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노동사회 유니버셜 디자인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